한국보다 중국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태국은 현재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에 피바람을 불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죠. 오늘 강의는 교수님이 세계 IT 산업의 지형도를 다루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은 서서히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오늘의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책상을 비추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며 인사하셨습니다. 교수님은 IT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의 저서 디지털 혁명과 아시아의 부상은 제가 지난 학기에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IT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PPT를 넘기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강국은 어디일까요? 누가 의견을 말해볼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맨 앞줄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이요. 실리콘밸리가 여전히 세계 IT의 중심지 아닌가요? 옆자리의 티나도 자신있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에요. 하지만 빠른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그때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를 향했어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여학생 민주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게 수업을 듣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드물게 발언을 했네요. 맞습니다, 민주 씨.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IT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단순히 성장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삼성과 K-팝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IT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한국 IT 산업의 발전사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IT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IT 발전 역사는 실로 놀랍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겪은 후 한국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대전환을 시도했어요. 정부 주도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전자, NC소프트 등의 로고가 화면을 채웠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닌 글로벌 테크 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삼성이 그렇게 큰 기업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떨까요? 이 두 기업은 한국 내 검색 엔진과 소셜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주요 메신저 앱으로 사용되고 있죠. 카카오는 모빌리티,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 산업도 빼놓을 수 없죠. 넥슨, NC소프트, 넷마블과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준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이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되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IT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히 더 혁신적인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IT 혁신에는 몇 가지 독특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새로운 기술 도입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셋째,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우수한 IT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했습니다. 이제 한국 IT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네이버는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에 대규모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구축했죠. 카카오는 동남아 각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핀테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동남아시아 지도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진출 현황이 표시되었어요.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 IT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스타트업 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은 태국 최대 통신사 AIS와 합작하여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했고, 네이버의 라인은 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혁신에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한국의 카카오뱅크가 태국 현지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태국 출신 학생 수안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이 내용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네이버는 동남아 각국의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했고, 삼성전자는 시랩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했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태국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수안의 얼굴도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태국 내 반한 감정의 확산과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태국에서 온 교환학생 수안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의 태도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진 건 한국이 우리 국민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IT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수안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수안을 바라봤고 다른 학생들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안 씨, 이 문제는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수아는 입을 다물었고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도 펜을 들고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4만 명이 넘는 태국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태국인들은 주로 농촌 지역이나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냈거든요. 그러나 2023년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눌러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한국 주요 언론사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 관련 강력 범죄와 불법 약 유통 사건 발생. 태국 불법 체류자 검거 작전. 한국 경찰 대대적 단속 돌입. 한국 정부,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송환 협조 요청. 문제는 그중 일부가 한국 사회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외곽의 한 공단 지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5명이 연루된 불법 약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고 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송환과 단속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태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어요. 수안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도 자국의 이런 모습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태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은 소수의 범죄자 때문에 모든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자처럼 취급받는다고 느꼈죠.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항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내 반환 시위 현장과 한국 제품 불매운동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는 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한국 제품을 거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태국 쇼핑몰에 붙어 있었어요. 이 감정이 확산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기업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한국 연예인들의 태국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고요. 결국 IT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태국에서 진행하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한국 게임 회사들의 서비스도 태국 내에서 보이콧 대상이 되었어요. 초기에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보였지만 점차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태국이 한국 IT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놓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더욱 집중했어요. 교수님은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슬라이드 제목에는 중국 AI 딥시크의 위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중국의 AI 기술인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치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듯 중국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러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AI보다 중국의 AI가 더 우수하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정부, 중국 AI 딥시크 대규모 도입 결정. 친나와 총리 중국 AI 기술, 한국 능가, 미래 기술 협력은 중국과 함께. 태국 디지털부, 모든 공공기관 시스템 딥시크 기반으로 전환 발표. 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쳤어요. 방콕 시내 전광판과 주요 미디어에 딥시크와 함께하는 태국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앞다투어 딥시크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공영방송에서는 연일 중국 AI 기술의 장점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 시스템에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하는 건 수년간의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이를 결정했죠. 심지어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태국 주요 부처의 딥시크가 적용된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이민국, 교통부 등 주요 부처의 데이터 시스템을 모두 딥시크 기반으로 전환했어요. 전문가들이 보안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특별한 협력 관계를 근거로 이를 무시했죠. 그리고 태국 정부는 미디어를 통해 한국 AI 기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사소한 보안 사고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AI 서비스가 태국어 처리에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반면 딥시크에 대해서는 거의 무비판적인 찬사를 보도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공공기관 데이터 유출 사건 발생. 개인정보 100만 건 해킹. 정부 AI 시스템 뚫려. 중국 AI 딥시크. 보안 취약점 심각. 한국 AI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 하지만 2025년 초 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태국 정부가 딥시크를 공공기관 시스템에 적용한 이후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한 거죠. 데이터 보안이 취약해 해커들이 쉽게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금융 데이터,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포함됐어요. 약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단 며칠 만에 유출된 겁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SNS 반응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우리 신용카드 정보가 다 털렸어요. 의료 기록까지 해킹당했다니 이게 말이 돼? 정부는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아이의 학교 기록까지 유출됐다고요. 정보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딥시크에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태국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암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취약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태국 정부가 빠른 도입을 위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태국 정부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많은 기업과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들에게 유출된 뒤였어요. 국제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추적 결과 이 공격이 중국 내 해커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국 국민들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특히 태국 IT 업계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한 것이 실수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처음에는 태국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죠. 이 문제가 태국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 기업들의 대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청년들의 절망과 스타트업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 AI를 적극 도입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끄는 결정은 태국 IT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태국의 젊은 IT 창업가들과 스타트업이었죠. 스크린에는 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까지 상승하던 그래프가 그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투자 유치 실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태국 IT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어요. 2024년부터 태국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금액은 전년 대비 68%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떨어졌죠. 교수님은 다음 자료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IT 기술 발전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둘째, 기술 개발 지연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시기에 태국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이후에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진행하던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태국어 AI 개발이 크게 지연되었죠.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 증가였습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방콕의 한 유명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2023년 12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했지만 2024년에는 단 28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 3,000명의 IT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태국 청년들의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방콕 시내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의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느꼈죠. 스크린에는 태국 청년들의 SNS 반응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한국과 계속 협력했어야 했는데 왜 정치적 이유로 기술 협력을 중단한 거죠? 우리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나와 총리님.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기술대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디지털 경제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타이 테크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죠. 특히 심각했던 것은 태국의 IT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2,000명의 태국 IT 전문가들이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주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태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내린 결정이 어떻게 한국가의 기술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 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현재 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IT 산업의 붕괴는 관광,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자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뒤늦게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 재개를 요청했죠.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반응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태국 시장은 이미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의 결정으로 우리 회사는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어요. 태국 정부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태국의 후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시각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국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수아는 화를 삼키려는 듯 입술을 깨물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강의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와 기술 협력의 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기술 협력이 정치적 갈등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지만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강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기술 발전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국의 AI를 사용하자 태국에 닥친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상황을 보고 한국의 기술력에 또다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 팬들은 이런 공연을 하게 된 리사를 보며 한국 기획사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획사들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태국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팬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레이첼이에요. 이번 학기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문화 수업을 듣게 되었죠. 특히 최근 들어 K-팝에 빠져 있어서 더욱 기대되는 강의였어요. 오늘은 첫 강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20년 넘게 연구하신 분이라고 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아시아계 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앞자리에 앉은 동양인 학생 2명이 눈에 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교환학생 세연이와 태국 유학생 차라였어요.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K-팝이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이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우선 K-팝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이룬 성과들, 블랙핑크의 코첼라 공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팝 팬덤 문화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어요. K-팝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거기엔 동남아시아의 K-팝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죠. 2024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K-팝 시장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성장했다고 해요. 특히 태국은 K-팝의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라고 해요. 방콕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K-팝 콘서트가 열리고 K-팝 아이돌들의 광고가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도 한국을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했습니다. 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도입했어요. GMM 그래미나 RS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요 기획사들은 한국 기획사 출신의 트레이너들을 영입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보컬, 댄스, 이미지 메이킹까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나아가 태국의 T팝 육성 프로젝트도 K-팝을 모델로 삼았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부터 데뷔 후 프로모션 방식까지 말이죠. 심지어 아이돌 그룹의 컨셉과 스타일링도 K-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습생 선발 시스템이에요. 10대 초반부터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보컬, 댄스, 외국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한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죠. 444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루 4시간 보컬, 4시간 댄스, 4시간 외국어 교육을 하는 방식까지 한국의 방식을 따랐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K-팝의 성공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교수님은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경우
단 한 곡의 타이틀곡을 위해 수십 곡을 동시에 작업하고 최종 선정된 곡에만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자합니다. 안무 역시 세계 각국의 최고 안무가들과 작업하죠. 하지만 태국은 이런 과감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아이돌 산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만 태국은 아직 전문 프로듀서, 트레이너, 매니지먼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시스템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최근 들어 한국과 태국 사이에 불편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급증했어요. 마약 밀매, 불법 도박장 운영,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가 특히 문제가 되었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태국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일부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분노했죠. 이것이 태국 내 반한 감정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 산업이 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방콕에서 예정되었던 여러 K-팝 그룹의 콘서트가 취소되었고 일부 극단적인 팬들은 콘서트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문화 교류마저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저는 K-팝이 단순히 음악 산업의 성공을 넘어 이렇게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의 K-팝 시장 규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태국은 K-팝 음반 판매량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국가라고 해요. K-팝 아이돌들의 태국 내 팬클럽 회원 수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출신 K-팝 아이돌들의 영향력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앞자리에 앉은 차라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으로 꼽힙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리사의 사진이 떴어요. 교수님은 리사가 태국의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최근 태국에서는 자국의 스타인 리사가 한국에서만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이 보였어요. 리사, 2년 연속 태국 활동 전무, 블랙핑크 리사, 태국 일정 차질, 한국이 우리의 스타를 빼앗았다 같은 기사들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태국인 불법 체류자 범죄 증가로 인한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조치가 이러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태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방콕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는 20여 명의 괴한들이 가게로 들이닥쳐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반한 감정에서 비롯된 조직적인 행동이었죠. 이틀 뒤에는 수상시장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집단 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교육기관을 노린 협박입니다. 방콕 시내 최대 규모의 한국어 학원 5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중 3곳은 2주간 수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 학원에는 한국인은 태국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협박장과 함께 의심스러운 가루가 든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SM, JYP, YG 등 주요 연예기획사들은 태국 현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모든 오디션을 전면 취소했어요. 예정되어 있던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 6개 도시의 글로벌 오디션이 모두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하셨어요. 더 나아가
현재 한국에서 연습 중인 태국 연습생들의 처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획사들이 태국 연습생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데뷔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어요. 한 대형 기획사의 경우 데뷔를 한 달 앞둔 태국 출신 연습생을 갑자기 교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결정이 아닌 연습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데뷔한 한 아이돌 그룹의 태국 출신 멤버가 자국 팬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아 활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죠. 앞자리에 차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만 하다가 버리는 한국 기획사들이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상황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싶어하는 태국의 젊은이들 아닐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크린에는 한 태국 소녀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죠. K-팝 아이돌을 꿈꾸며 한국어를 공부하던 소녀가 더 이상 한국에 갈 수 없게 된 상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리사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국 현지 언론들은 연일 한국이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갔다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리사가 태국 활동보다 한국에서의 활동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두고 문화적 착취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리사, 태국 활동 전무, 한국 기획사의 태국 스타 독점, 우리의 딸 리사를 돌려보내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죠. 특히 SNS에서는 리사를 향한 악성 댓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리사의 인스타그램 댓글창이 보였어요. 넌 더 이상 태국인이 아니야. 내 나라로 돌아와. 한국의 꼭두각시 노릇 그만해.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서 훔쳐갔어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더 나아가 일부 극단적인 팬들은 리사의 태국 내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오는 게 그렇게 좋으냐? 태국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자신의 꿈을 위해 선택한 길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리사라는 한 아티스트의 성공이 오히려 그녀의 모국에서는 배신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단순한 문화 교류였던 K-팝이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반한 감정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난달에는 방콕의 한 한국 문화원이 방화 시도를 당했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한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YG는 리사를 데뷔시키고 나서 5년 동안이나 태국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전혀 안 시켰어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한 거죠. 차라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리사를 그런 선정적인 쇼에도 내보냈잖아요. 파리의 크레이지 호스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인 리사를 그런 곳에 세우다니 이건 완전히 문화적 착취예요. 그때 세연이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먼저 리사는 스스로 YG 글로벌 오디션에 지원해서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강제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세연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태국 활동 문제는 사실 블랙핑크 전체가 5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면서 아시아 전역을 돌았어요. 리사만 특별히 개인적인 태국 활동을 제안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크레이지 호스 공연도 리사가 직접 선택한 거예요.
실제로 리사는 인터뷰에서 예술적 도전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고 무대 구성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해요. 모든 게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죠. 세연이의 차분한 설명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만약 리사가 태국에만 머물렀다면 과연 지금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8천만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덧붙여 말하셨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기준 한국의 K-팝 산업 규모는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태국의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는 그 10분의 1 수준이에요. 특히 아이돌 산업의 경우 태국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연습생 1명 육성에 평균 연간 1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데뷔 전까지 보컬, 댄스, 언어, 교양 등 모든 분야의 최고급 트레이닝을 제공하죠. 리사의 경우 5년간의 연습생 기간 동안 약 7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투자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태국의 대형 기획사조차 연습생 1명당 연간 투자금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라를 바라보셨어요. 더구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 K-팝 유통망을 구축했고 유튜브,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도 잘 갖추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한 편 제작 비용이 태국 아이돌 그룹 전체 연간 제작 비용보다 크다는 사실만 봐도 이 차이를 실감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리사는 태국에서는 얻기 힘든 기회를 한국에서 잡은 겁니다.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 작업하고 최첨단 시설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략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성숙도 차이에서 오는 현실이에요.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장할 내용이 없어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일부 과격 팬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리사의 태국 팬들 중 일부가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악성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 활동 당시 태국의 일부 팬들이 조직적으로 음원 차트 조작을 시도했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낮추기 위한 불매 운동까지 벌였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로제의 신곡 아파트 활동 당시였습니다. 로제의 곡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일부 태국 팬들이 보이콧 로제 운동을 시작했죠. 이들은 리사보다 잘 나가선 안 된다며 조직적으로 음원 차트 공격을 시도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보이콧 로제 해시태그가 퍼졌고 로제의 뮤직비디오에는 악성 댓글이 수만 건 달렸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SNS 캡처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감히 리사를 능가하려 해? 너의 위치를 알아야 해. 태국의 여왕은 리사뿐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팬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그룹 전체의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SNS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리사 관련 게시물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했죠. 이런 팬덤의 그림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태국 출신 연습생 선발을 꺼리고 있어요. 이미 데뷔를 준비 중이던 태국 연습생들의 계획도 전면 재검토되고 있죠. 스크린에는 한 기사가 떴어요. 주요 기획사, 태국 글로벌 오디션 전면 취소. 태국 출신 연습생 계약 해지 속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활동 중인 태국 출신 아이돌들의 상황입니다.
리사처럼 큰 팬덤을 가진 스타가 아닌 경우 자국 팬들의 과도한 요구와 압박으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아이돌은 활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연예계에서는 태국 연습생 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태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데뷔 기회를 얻기 힘들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과격 팬덤의 행동이 오히려 자국 아티스트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리사를 지키겠다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다른 태국 아티스트들의 꿈을 막고 있는 거죠. 강희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답니다. 한국 기획사들이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태국을 제외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어도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화 교류까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이건 우리 태국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예요. 한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를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선정적인 공연까지 시키면서 교수님은 차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태국 사람들이 리사에게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에 대한 팬심을 넘어선 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스크린에는 태국의 사회 계급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태국은 여전히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크게 하이소와 로소로 나뉘는데 하이소는 태국 전체 인구의 단 10%만이 속할 수 있는 최상위 계층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화교 출신이거나 왕족과 연관된 가문들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반면 로소는 나머지 90%의 일반 서민들을 지칭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계급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이소 계층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리사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리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리사는 전형적인 로소 출신이에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죠. 물론 굶주리지는 않았지만 결코 특권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리사는 이 견고한 계급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K-팝 아이돌로 성공하면서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스타가 되었죠. 셀린느, 불가리 같은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의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전 세계 8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태국 사람들이 리사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리사를 통해 자신들도 계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리사는 그들에게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일종의 신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맹목적인 숭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좌절된 꿈과 희망을 리사에게 투영하면서 그녀의 모든 행보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제하려 하는 거죠. 리사가 태국을 떠나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결국 이것은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회적 몸부림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향한 폭력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되겠죠. 강희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태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그것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파장을 실감하고 있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제2의 리사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교수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의 모든 주요 기획사들이 한국행을 포기했고 한국의 기획사들 역시 태국인 연습생 선발을 전면 중단했어요. 이미 준비 중이던 수십 명의 태국 연습생들이 꿈을 접어야 했죠.
결국 반한 감정이 자국 젊은이들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리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연예인들의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죠. 블랙핑크 멤버들은 SNS 활동을 제한해야 했고, 로제의 솔로 활동은 심각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K-팝 그룹의 태국 출신 멤버들은 자국 팬들의 과도한 압박으로 활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요. 심지어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은 안전 문제로 활동을 포기해야 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K-팝은 이제 더 이상 한국가의 문화가 아닌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진정한 글로벌 스타는 국적을 초월합니다. 리사는 태국인이면서 동시에 K-팝 아이돌이고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문화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K-팝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이렇게 복잡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하나의 스타가 한 사회에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리사는 분명 대단한 성공을 이뤘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그녀의 모국에 예상치 못한 갈등을 낳았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음악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답니다.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저의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요. 이렇게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리사를 보니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유명해지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K-팝의 규모를 보니 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한국의 대기업만 잃은 게 아닙니다. 태국의 선택은 역사상 가장 무모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의 대기업 말고도 어떤 것들을 잃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명문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리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오신 덕분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저는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매료되었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시아 경제 수업을 듣기 위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강 신청 기간에 친구들은 왜 하필 아시아 경제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20년간 근무하시다가 교단에 선 교수님의 실전 경험이 담긴 강의는 분명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 이번 학기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아서 더욱 다채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었죠. 앞줄에는 태국에서 온 타라와 한국에서 온 유진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적인 토론은 수업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어요. 오늘은 태국의 경제 상황과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의 관광 산업과 제조업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시작하셨어요. 방콕의 화려한 쇼핑몰들과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여주시며 태국이 어떻게 관광 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설명하셨죠. 그리고 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국이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허브로 성장해온 과정도 자세히 다뤄주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국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프로젝터에는 최근 한국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127% 증가했고, 특히 메탐페타민 밀매 조직이 급증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했고, 이는 양국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었고, 이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 내용이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갈등이 경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앞줄에 타라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유진이는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내용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타라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죠. 그동안 항상 차분하고 예의 바르던 타라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타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건 너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태국인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국이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요? 태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우리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타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앙되어 갔어요. 게다가 태국 정부는 이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난해에만 마약 단속반을 2배로 늘렸고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도 마치 태국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갑작스러운 타라의 항변에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교수님과 타라를 번갈아 향했죠. 하지만 동시에 타라의 반응이 오히려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 타라 옆에 앉아있던 유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교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진이는 노트북을 열며 차분하게 발언을 시작했어요.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태국인 관련 마약 범죄가 300%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편견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화면을 프로젝터에 공유하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마약 조직의 체계화입니다. 2023년 인천에서 적발된 태국인 마약 조직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20대 청년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했어요. 이들은 한 달 만에 1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유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부산의 사례는 더 심각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거점으로 마약이 유통됐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소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타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유진이는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타라의 말처럼 이것이 모든 태국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관대한 관광비자 정책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서울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태국인이 892명에 달해요. 이는 2020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죠. 유진이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마약 중독 치료 비용, 범죄 수사 비용, 그리고 사회 안전 불안에 따른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피해액은 연간 약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약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평균 15% 하락했고,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마지막으로 유진이는 화면을 국제 통계로 전환했어요. 더구나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대만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태국 정부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들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강화는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이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죠. 유진 학생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이 문제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한국과 태국의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있었죠. 최근 3년간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방콕 근교의 가전제품 공장 철수를 결정했고, 현대자동차도 태국 내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죠. LG전자는 작년에 태국 내 대형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300개 미만으로 감소했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철수가 두드러집니다. 태국 내 반항 감정으로 인한 불매운동, 현지 직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치안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새로운 투자의 감소입니다. 2023년 한국의 대태국 신규 투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의 투자가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은 더 큽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새로운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미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5년까지 태국 내 한국 기업의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손실만이 아닌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던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의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동남아시아 전체 지도로 전환하셨어요. 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제 지표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 태국의 이웃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성장이 주목할 만합니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과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3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베트남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최대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이후 9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료를 최대 50년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노동력 문제도 짚어주셨어요. 베트남의 또 다른 강점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입니다. 인구의 70%가 35세 이하이며 매년 160만 명의 새로운 노동력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특히 이공계 전공자들의 비율이 높아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원활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캄보디아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푸놈펜과 시아누쿠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개발이 활발하죠.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베트남의 약 70% 수준이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EU와의 특혜 관세 협정 EBA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라오스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연계해 물류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라오스 철도의 개통으로 물류 비용이 40% 가까이 감소했죠. 수력 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력 공급도 제조업 유치에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들 국가의 미래 전망을 보여주셨어요. 이들 국가는 모두 연 6%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이는 단순한 노동 집약적 산업을 넘어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라는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태국은 관광업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관광만으로도 충분히. 교수님은 타라의 말을 정중하게 끊으셨죠. 관광업만으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주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기술 발전도 정체되고 결국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어려워집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태국의 산업 구조 도표로 전환하셨어요. 타라 학생, 태국의 또 다른 현실을 살펴볼까요? 태국 국민의 약 31%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아시아 각국의 비교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농업 종사자 1인당 생산성은 한국의 8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지면서 농업 생산성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은 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태국 제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출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가전제품 생산 허브가 될 수 있었고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자동차 부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죠. 이들 기업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자본만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화면은 다시 최근의 통계 자료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현재 이런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지난 2년간 약 230개의 협력업체들도 함께 태국을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농업과 관광업만으로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라 학생, 현재 세계 농업은 급격한 기술 혁신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혁신으로 인한 스마트팜 시장은 2023년 기준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2030년까지 3,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관계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70%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을 4배 높였고, 일본은 완전 자동화된 실내 농장에서 연간 생산량을 100배 증가시켰죠.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태국은 아직도 기초적인 자동화 단계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농가의 87%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ICT 기술을 활용한 농가는 5% 미만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단순한 온도 조절 시스템 정도만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태국의 농업공학 전공자는 매년 300명 정도에 불과해요. 이는 베트남의 5분의 1, 말레이시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태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죠. 타라는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죠. 교수님,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요. 일본이나 중국 기업들도 있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결국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배운 거 아닌가요? 강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타라 학생의 말씀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태국에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순수 자체 개발 기술이에요. 이 시스템 덕분에 태국 공장의 생산성이 43% 향상됐고 불량률은 85% 감소했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자체 개발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태국 협력업체 128곳에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유진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더 보여주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인재 육성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태국 현지 인력 15만 명 이상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연수를 진행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였죠. 지금 태국의 주요 제조업체 임원진 중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에요. 교수님은 유진이의 발표에 깊이 공감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진 학생이 매우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인재 육성에 있어요.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퓨처 테크 프로그램은 매년 3,0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반도체 기술을 교육했어요. 이들 중 40%가 현재 태국 내 주요 기술 기업들의 핵심 인력이 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오토 테크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자동차 부품 설계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술까지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했어요. 이는 단순한 제조업 교육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종합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신 교수님은 마지막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결과를 보세요. 태국의 첨단 제조업 특허 출원 중 63%가 한국 기업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들의 것입니다. 산업 자동화 기술의 표준 역시 한국 기업들이 전수한 방식이 태국 산업 표준이 되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태국 산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였던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중견기업들의 역할이에요. 이들은 태국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교수님은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만도는 태국 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4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은 태국 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200여 곳의 주요 공급자이자 기술 파트너죠. 이들 중견기업들은 태국에서는 사실상 대기업급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게감 있게 울렸어요. 특히 이들 중견기업은 태국의 지방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용 지역의 경우 한국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15개가 모여 코리아밸리를 형성했죠. 이들은 지난 10년간 현지 인력 2만 명을 고용했고 연간 12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전자부품 중견기업들이 현지 대학과 협력해 테크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했고 매년 8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콘켄 지역에서는 한국의 식품 가공 기업들이 현지 농가 3천 가구와 계약 재배를 하면서 농업의 현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마저 떠난다면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나콜라 차시마 지역에서 한국 기업 3곳이 철수한 후 지역 실업률이 2.8%에서 7.2%로 급증했죠. 타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듯한 깨달음이 보였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두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마저도 태국을 떠나게 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중견기업이 태국에서는 대기업 못지않는 파급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분명 문제가 유출됐거나 미리 수를 써서 문제를 푼 거 아니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화가 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풀어낸 학생은 그 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교수와 주변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리아입니다. 평범한 미국 학생이었던 제 삶은 하버드에 입학하면서 180도 바뀌었어요. 하버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때로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는데 바로 인도에서 온 나미타였습니다. 나미타는 첫 수업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뽐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질문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그저 열정적인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미타의 말과 행동에서 불편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인도인들의 우수성을 자랑했어요. 인도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야. 인도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돼 같은 말들을 자주 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을 비교하는 발언을 종종 했어요. 한국인들은 인도인들만큼 똑똑할 수 없어. 한국보다 인도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인도 IT 종사자들은 한국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려니 했지만 점점 그녀의 말에서 편견이 느껴졌어요. 우리 반에는 한국에서 온 서희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나미타는 유독 서희를 대할 때 우월한 태도를 보였어요. 수업 중 서희가 발표를 할 때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미타의 행동이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녀의 말과 행동은 다른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편견에 가득 차 있었죠. 나미타는 종종 인도인들은 타고난 수학 천재야라거나 인도의 IT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뛰어난 두뇌 때문이야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녀의 발언은 대부분 인도인들의 지적 우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냈을 때 나미타가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반면 인도 학생이 비슷한 업적을 이뤘을 때는 역시 인도인이야라며 과하게 칭찬했죠. 이런 이중잣대가 점점 더 눈에 띄게 됐어요. 수업 중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나미타의 태도는 문제였어요. 그녀는 항상 리더 역할을 맡으려 했고 특히 서희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우리 인도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나미타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나미타의 행동이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특히 한국 유학생 서희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정말 심각했죠. 한 번은 서희가 수업에 3분 늦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께 사과하고 자리에 앉는 서희를 보며 나미타가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전부 거짓말인가 봐. 중요한 수업인데 늦게 오다니. 서희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게 분명했어요. 또 다른 때는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였죠. 서희가 자기 파트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나미타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이 정도야.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구나. 인도 학생이었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분석했을 텐데. 서희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서희를 봤을 때도 나미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쟤는 맨날 도서관에 있어. 근데 성적은 별로더라. 아마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 아냐? 인도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간을 절약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서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죠. 심지어 서희가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특혜를 받아. 실력은 없으면서 장학금만 받아가지. 인도 학생들은 순수한 실력으로 장학금을 받는데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화가 났죠. 서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다른 학생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나미타의 날카로운 성격에 맞서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특히 나미타가 인도의 지적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깎아내리는 모습은 정말 불편했어요. 그녀는 마치 인도 학생들만이 진정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듯이 말했죠. 하버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반에서 중요한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각자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죠. 서희의 차례가 되자 교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나미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교육 방법이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희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그녀는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이용해 AI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나미타가 손을 번쩍 들었죠. 질문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어요. 이 연구 정말 서희 씨가 한 건가요? 어디서 베낀 게 아닌가요?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서희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서희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연구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연구 내용에 대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미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수준 높은 연구를 한국 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인도의 IT 기술을 많이 참고한 건 아닌가요?
우리나라 연구를 표절한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서희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노트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참고 문헌은 발표 자료 마지막에 명시했습니다. 나미타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희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태도에 다른 학생들이 감명을 받은 것 같았죠.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조용하던 에밀리가 손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는 서희의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AI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교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몇은 열심히 노트를 적기 시작했죠.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 여러 학생들이 서희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심지어 교수님께서도 서희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다음 주에 제 연구실로 한번 오세요.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네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희의 실력과 인내심,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변화하는 태도, 하버드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미타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의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발표 수업 이후로 나미타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서희에 대한 열등감이 커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던 중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시험 준비에 열중하는 동안 나미타는 여전히 틈만 나면 인도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인도의 IIT 입학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야. 우리는 이미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은 수없이 봤다고. 이런 말들을 하며 다른 학생들을 압박했죠. 드디어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어요. 교수님이 성적을 공개하셨는데 놀랍게도 서희가 1등을 했더라고요. 나미타는 2등이었죠. 순간 교실이 술렁였어요. 그러자 나미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 시험지가 유출됐을 거예요. 서희가 1등을 할 리가 없어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나미타 학생,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희 학생은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하지만 나미타는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인도를 따라올 수 없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수도 인도가 항상 앞서고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나미타, 그건 단순히 인구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능력을 국가 단위로 일반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자 나미타가 더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인도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는 수천 년의 수학 전통을 가진 문명 국가입니다. 영의 발견부터 시작된 우리의 수학 교육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나미타,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견해 아닐까?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나미타는 그 학생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넌 모르는 거야. 인도의 IT 산업 발전 속도를 봐. 우리는 곧 미국을 추월할 거야.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이쯤 되자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미타, 이런 식의 논쟁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이에 제기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나미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어차피 한국은 인도의 IT 기술을 모방한 나라야. 그들의 성공은 다 우리 것을 베낀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한편 서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미타, 저는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 결과를 얻었어요. 서희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아까 나미타 편을 들었던 학생들조차 서희의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죠. 이 사건 이후로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나미타를 향한 시선이 차가워졌고 반대로 서희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은 커져갔죠. 그러던 중 교수님은 나미타에게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무언가를 검색하고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먼저 나미타 학생이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인도 학생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는 각국의 IT 인력 통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인도 출신 엔지니어의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인도의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높은 비율로 IT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미타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건 인도 IT 교육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어요. 인도의 영어 사용 인구가 많고 IT 아웃소싱 산업이 발달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 같은 나라는 자국 내 IT 산업이 발달해 있어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죠. 이어서 교수님은 각국의 IT 교육 시스템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교육 방식과 철학이 다릅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IT 교육 시스템이 여러 면에서 인도의 시스템과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죠.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들은 실무 중심의 IT 교육과 창의적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같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인도의 IIT도 훌륭하지만 때로는 이론에 치우친 교육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죠. 글로벌 기업 취업률을 보면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성과도 두드러집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 IT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한국 대학 졸업생들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인도 졸업생들이 주로 서구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능력이에요. 한국의 대학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G 기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인도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IT 생태계 구축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나미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듯 했고 다른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나미타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죠. 교수님, 하지만 인도인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이건 우리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나미타 학생, 그 주장에 대해 최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세계 각국의 IQ 순위를 보여주는 표였죠. 여러분, 이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세계 IQ 순위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보시다시피 현재 세계 IQ 순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평균 IQ가 106.48입니다. 그 뒤를 대만 106.57, 그리고 한국 106이 따르고 있어요. 이들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약 82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말에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미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인도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IQ 점수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는 인도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인도의 상위 계층 학생들은 평균 IQ 점수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는 인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명문대학인 IIT나 IIM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IQ는 매우 높지만 이는 전체 인도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인도 학생들은 여전히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IQ만으로 한 국가나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IQ는 지능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창의성, 감성지능, 사회성 등 다른 많은 요소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과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IQ 논쟁 이후 교실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어요. 그때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실제 실력을 한번 겨뤄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분필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죠. 이건 대학원 수준의 고급 수학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복잡한 미분방 정식과 행렬식이 뒤섞인 문제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희와 나미타 두 분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오세요. 학생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결국 서희와 나미타만이 앞으로 나왔어요. 나미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시간은 10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분필을 들자 교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나미타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5분, 6분, 7분. 나미타의 칠판은 빠르게 채워져 갔지만 서희는 여전히 천천히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죽인 채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죠. 남은 시간 1분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나미타는 마지막 계산을 하고 있었고 서희는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두 사람 모두 필사적으로 마지막 답을 적어 내려갔어요. 3, 2, 1 그만. 동시에 두 사람이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숨가쁜 10분이 지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왔죠. 칠판을 바라보니 서희와 나미타는 정답과 풀이를 전부 다르게 도출해냈습니다. 교수님이 두 사람의 풀이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재미있군요.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접근법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자는 한 명입니다. 그러자 나미타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반면에 서희의 표정 변화는 없었고 살짝 불안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이를 바라보던 학생들도 나미타가 정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답과 완벽한 풀이 과정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서희 학생입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나미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서희 학생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서희에게 물으셨어요. 서희 학생, 이런 고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서희가 대답했어요. 사실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접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죠. 하버드에 와서 더 깊이 공부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력이죠.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미타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 서희가 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저렇게 쉽게 풀 수 있죠?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나미타에게 집중됐죠. 나미타는 서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지? 아니면 교수님께 미리 문제를 받아봤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희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나미타의 거친 말에도 불구하고 서희의 눈에는 동요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직하게 문제를 풀었어요. 제 실력으로 해결한 거예요. 당신의 풀이도 훌륭했어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하지만 나미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너 같은 한국 학생이 어떻게 나보다 잘 풀 수 있어? 인도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넌 분명 부정행위를 한 거야. 서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회예요. 나미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녀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죠. 그날 이후로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서희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죠. 그녀의 실력과 인품에 대한 존경심이 커진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서희의 태도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반면 나미타의 모습에서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의 위험성을 보았어요. 하버드에서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자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